대화의 핵심은 경청도 아니고 호응도 아니고 공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1분 사이에 그렇네요. 이 맞장구 호응이잖아요. 호응을 1분 사이에 한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어떤 느낌 들겠어요? 굉장히 좋은 파티였어요. 자기 초청받아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관심이 자기한테 다 집중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직설적으로 그 주인한테 전화가 왔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출연하든지 방송에 출연하든지 여러 대화를 일반적인 전화를 하든지 해보면 대화가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럴 상황도 아닌데 같은 메시지인데 대화가 뻑뻑해지는 경우를 누구나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좋은 의미로 갖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다들 좋은 이야기인데 나쁜 이야기가 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당연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가 의도는 좋고 내용 자체는 의기투합한데 말을 하다 보면 더덜거리고 끊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대화라면 거의 한 80% 정답이 있죠.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정답은 뭐냐면 공감, 경청, 그 다음에 적절한 질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호응 됐죠. 이거 누구나 다 알죠. 저도 그렇게 그래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퍼즐이 안 맞춰지는 부위가 있어요. 꼭 빠진 한 10%, 어떤 한 20% 있어요. 근데 그 10%가 결국은 대화의 그 성패를 가르고 대화를 끝나고 났을 때, 심지어 어떤 당혹해질 때가 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대화는 이해관계가 충돌한 대화도 아니고, 다 좋은 이야기고, 다 괜찮은 이야기인데, 왜 뒤에 석연찮게 느낌이 남을까? 바로 그 점이에요. 꽤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경청을 안 했느냐? 그 사람 경청 잘했어요. 호응 안 했느냐? 호응 잘했어요. 네. 그럼 뭐가 문제냐?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면 딱히 할 이야기는 없어요. 다 무난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느냐 하면 뭐가 그 느낌은 딱 한마디로 뭔가 좀 답답했다는 게 남아요. 근데 막 싸우는 대화를 하면 뭐가 안 남냐면 답답했다는 게 안 남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떤 상황인가를 봤더니 대화의 핵심은 경청도 아니고 호응도 아니고 공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걸 최근에 서서히 이렇게 떠올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그럼 타이밍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화의 속도요. 대화는 뭐하고 같았냐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해봤죠. 두 사람 다리를 묶어갖고 뛰는 이족 달리기 해본 적 있죠. 그거 하면 항상 많이 넘어지죠. 90% 넘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빨라도 넘어지고 느려도 넘어지죠. 저는 여기 정답이 있다고 봐요. 정답에 가까운 상황은 대화는 경청이나 호응이나 공감보다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더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조금 느끼고 있어요. 그게 타이밍이에요. 자, 그럼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호응의 타이밍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사장하고 직원 사이에 어려운 사람하고 교수하고 학생 사이 전화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호응의 타이밍이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특히 그 나이 차가 많을 때 통화를 해보면 어려우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대하고 70대가 전화를 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 듣는 사람이 잘 알았다는 걸 매 순간 표현을 해요. 호응의 극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1분 사이에 그렇네요. 이 맞장구 호응이잖아요. 호응을 1분 사이에 한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어떤 느낌 들겠어요? 호응의 과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게 타이밍인데 질문이 들어와야 될 그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속도에 관한 문제예요. 호흡에 관한 문제. 두 사람이 정확하게 대화하는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그러면 대화를 잘했다는 거는 호응이나 경청이나 이거보다도 두 사람의 보조가 맞아야 돼요. 두 사람의 말하는 속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매번 느끼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제가 좀 말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말을 늦게 하는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저 사람 예의가 바르고 심지어 공손하기도 하고 호응을 굉장히 잘하는데 하고 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전달해야 될 걸 반밖에 전달을 못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물론 정보량이 많아갖고 빨리 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듣는 사람이 타이밍을 잘 맞춰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내가 두 사람이 10분을 통화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분에 알았습니다. 한 3번 딱 해주면 돼, 10분에. 근데 그걸 10번 이상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분산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쫙쫙 하면 그 사람이 쫙 듣든지, 상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경우고, 딱 듣고 있다가 전체의 한 30% 이야기할 때,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 한 5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딱 하면
상대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팔로우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딱 돼갖고, 진짜 저 깊은 데서 호응을 하고 있구나. 확실히 저 사람이 이해를 했구나 하는 게 딱 와요. 그게 최고의 대화예요. 해보면.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 즉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도가 다르면 두 사람이 속도를 맞춰서 해야 돼요. 대화가 빠른 사람이 하면 상도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빨리 해준다는 말하고, 그러면 자, 이러면 시간이 한정 됐고, 한 사람은 전달할 게 많고, 그러면 내가 시간을 많이 잡으면 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굳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도 편견입니다. 내가 수신했다는 걸, 알았어. 중간에 딱 한 번 해주면 돼요. 상대가 말을 잘 들어는 주는데 뭔가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대화에서 경청은 너무 과잉 경청을 많이 해요. 또 부작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에서 너무 과잉 경청을 한다고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화의 흐름이 좀 부드럽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워요. 특히 나이 차가 뭐 한 20, 30살 나고 그다음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다르고 이럴 경우에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리듬, 그다음 순발력. 바로 순발력이 타이밍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죠. 진짜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죠. 예, 내리킹 이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의 달인이잖아요. 예. 그 내리킹이라고 그 유명한 앵커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뷰를 하는데 엄청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의 말하는 속도, 캐릭터, 저 사람의 어떤 이력까지도 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의 개성을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사진 작가가 한 명 있어요. 중앙일보인가 좋은 이야기니까 그 기사가 났는데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뭐 기사 좀 났는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다른 건물이에요.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에 갔는데 난 하도 기도 안 했죠. 뭐 사진 이렇게 찍어봤는데 또 갔더니 이렇게 큰 창고 같은 데인데 그 사진사가 또 있는 거예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갔더니 그냥 반갑게 맞았는데 뭐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니터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니터 봤더니 내가 썼는 책 표지를 그 유니버설 랭귀지라고 수식이 잔뜩 있고 내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그 내용을 촥 해갖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많이 알려진 책도 아닌데 그걸 딱 표지로 딱 해갖고 하나 놓고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 보통 사진하면 이런 표지를 잡아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박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걷든지 안 돼.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툭 앉았더니 내가 한 거 잠깐 딱 와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찍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 찍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찍은 최고의 사진.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파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썼는 책, 나의 캐릭터.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 이러면 어떤 포즈나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그 사람의 내면을 찍을 수 있는가를 자기가 고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꽤 유명한 우리나라 사진 작가더라고요. 역시 그랬구나. 바로. 그래서 이걸 대화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대화는 뭐냐면 가장 누구나 알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최고예요. 그럼 자연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스럽다는 건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거는 타이밍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말의 속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 전달하는 의미라든지 호응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그거는 그 속에 다 있는 하부집합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게 그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을 볼 때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게 있고 그 속의 속성을 결정하는 게 있는데 경청이나 호응은 그 속의 속성일 뿐인데 우리 사회가 너무 그걸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대화든 사진을 찍든 그 기본적인 세팅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잘 설계를 하면 그 속에서 자연스러움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바로 타이밍, 그 다음에 말의 속도, 그 다음에 그 배경, 오마이사이언스. 그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화에 있어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나오고 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뒷배경을 단순히 하라. 사람들은 그 출연자의 얼굴 표정이나 출연자 던지는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이거 악사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자료를 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어요. 좀 한 30년이 다 돼가요. 그 자료를 정리했는데 그 이 정리하는 방식이 대략 5년 정도는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을 안 했는데 바뀌어간다는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동일한 대규모 작업을 우리가 루틴하게 하게 되면 그게 단순 반복이 아니고 우리 브레인은 이 작업이 한 5년쯤 진행이 되면 그 공동 패턴을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브레인이 스스로 물어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것 같으면 공동 패턴에서 내 브레인은 이 주인이
지금 이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를 야가 스스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의식을 안 한 상태에서 찾아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대화든 뭐든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메시지는 그 배경 세팅 하에, 그걸 이제 구조로 할 수 있는데, 그 배경 세팅 하에, 말하자는 사람의 그 메시지가 정경으로 딱 돋아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배경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냥 배경으로서 있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아야 정경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내가 아주 리얼하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됐어요. 그 책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 있는 교민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이 그 교민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그 이제 호스트가 있잖아요. 그 주인이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장 보여갖고, 이제 파티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민들이 뭐 한 4, 50명이 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파티였어요. 자기가 초청받아 간 거예요. 초청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제 원래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관심이 자기한테 다 집중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직설적으로 그 주인한테 전화가 왔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걸 이 사람이 진술하게 자기 책에 적어놓고 내 인생을 바꾼, 지금 뭐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는 내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수십 명의 손님으로 간 건데 그 주인은 일주일 동안 그 준비를 해갖고 많은 사람 맞이하는데 내가 주인공처럼 행사를 해버렸다. 그때 자기가 배경으로 조용히 있어야 될 사람이 전경으로 나섰을 때 손님으로 갔는데 이야기를 전체 주도한 이게 얼마나 그 주인한테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자기는 그 후 바뀌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한 대목을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뭐냐면 이걸 다른 데 적용하면 메시지 이외에는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게 도움 되겠냐? 하나도 도움 안 된다 봐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도 뭐 이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크리스티아노모르티라는 세계적인 그 구루, 인도의 구루가 있었어요. 아마 1970년도 후반, 8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 사람, 인도의 크리스티아노모르티나 이런 사람들의 책이 국내에 거의 한 10권 이상 번역되었어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크리스티아노모르티가 강의하는 그 강연을 참가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또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참가한 이야기 수필로 쓴 걸 보면요. 간단해요. 청중이 뭐 한 1000명씩 모여요. 그러면 이렇게 야외에서 강연을 하는데 인도에서 크리스티아노모르티가 딱 앉아서 강의를 한대요. 다른 과목도 없대요. 책상 딱 하나, 의자, 소파도 아니래요. 나무 의자, 수직으로 탁 된 나무 의자 하나에 딱 앉아갖고 꼿꼿이 앉아서 3시간 강의한대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3시간 동안 일제 질문 안 받는데. 딱 강의하고 조용히 손 흔들고 딱 간대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감동의 물결이 몇 년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무대 장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 하나로 승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화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실제 핵심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잊어버렸는데, 순천 송강사 수련대가 유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찰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 뭐라 그러죠? 템플스테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게 70년대, 80년대까지는 유명한 절에 이렇게 하는데, 그 순천 송강사의 수련대에는 경쟁률이 3대 1이요. 가고성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갔는데, 제가 79년도 갔어요. 그때 갔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법정 스님이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끝 무렵에 한 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법정 스님 법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자기가 불교 모임의 회장인데 법정선을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 대학에 가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해주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 법정선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래, 근데 어느 대학이야? 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현상 항상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해보면 특히 어려운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과잉이 되니까네, 막 이렇게 뭐 존경한다, 뭐 좋아한다, 이야기를 쫙 해놔놓고는, 정작 초청한다 이야기까지 해놔놓고는, 그럼 초청하려면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지금 어느 대학인지, 그 다음에 대략 몇 월 달에 초청할 건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뭐 뒤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근데 아직 그날 이렇게 너무 생생했어요. 법조사를 치고 웃으면서, 그래, 다 알겠는데, 언제? 어느 학교? 이렇게 묻더라고. 그럼 뭐죠? 정작 이야기해야 될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많은 그 사회 문화가 너무 그럴 때 굉장히 많아요. 자, 트럼프가 항상 하는 이야기 뭡니까? 자기는 최고로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죠? 저도 상당히 그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 협상이라 보면 다 그 반응을 일으키겠죠. 너무 그래서 사회가 가치에 너무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가치 편향적 사회는 우리 행동의 자유도가 굉장히 제한이 돼요. 과잉 가치 사회. 요즘 많이 보는 쇼츠 같은 미디어 콘텐츠도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시각적
자극에 그냥 무제한적으로 노출돼 있죠. 그래서 적극적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시각이 워낙 도미넌트하게 적극적 반응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게 들어올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을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그 대화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 타이밍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여러 가지 정신작용을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브레인이 뭐하고 같으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에 비했고 많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은 근육하고 같아. 이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근육과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면 내가 이 팔 상체 근육을 발달하면 예를 들면 줄넘기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고 물건도 잘 들고 다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통째로 여러 분야에 잘한다. 요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당히 한 70% 이상 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은 근육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어떤 개별적 지식의 모험에 가깝습니다. 요게 결정적 지식입니다. 저한테는. 우리 브레인이 뭐하고 비슷하냐 물었을 때는 그 여러 다발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게 강하게 결속된 게 아니고 여러 다발의 지식들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수 다발처럼 돼 있으면 오히려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우동가락, 라면가락, 국수가락 이런 식으로 어떤 다발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의 흐름들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라면 좋아하는 사람, 국수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흔히 심리학에서 학습 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도 선수가 수학을 잘한다 해갖고 문학을 잘한다든지 뭐 이거 상관관계를 다 따줄 수 있잖아요. 그 지능은 물론 수학을 잘하면 물리학을 잘할 확률은 있어요. 근데 물리학을 만약에 잘한다 해갖고 그 사람이 미술을 잘 그리는 확률이 있느냐? 뭐 조금 상관이 있지만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서 한 100년 전에 굉장히 그 엄밀하게 실험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학습 전이가 되기는 하는데 그 습득한 지식하고 유연한 관계에 있을 때는 조금 되는데 조금 떨어진 지식에 있어서는 학습 전이 이어서 배운 게 그냥 이렇게 전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술도 하고, 시도 써보고, 그걸 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게 많이 하라, 뭐 그런 차원보다도 이 우리 브레인이,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요. 전문 직종에 있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 60대, 70대가 딱 되면 이게 이제 확 드러나 버려요. 왜냐면 전문 직종에 있으면 한 30년 그 분야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이 다발로 되어 있는 중에 어떤 지식에 이런 다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자기가 30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이 정신 근육이 자라느냐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한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종 봐요. 저 사람 굉장히 어느 분야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야는 예를 들면 생물학을 하는 사람인데 세계사 이야기를 하면 그냥 중학생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신작용이 구체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냐 이 근본 가정이 틀리면 우리는 그에서 파생되는 많은 잘못된 평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인하고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근원적 이렇게 상당히 갈등 구조가 생기는데 이런 갈등 구조의 그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각자가 가정하는 가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브레인을 근육처럼 해가고 마음을 근육처럼 하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하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까지 학장회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항상 굉장히 문학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문학 작품하고 그 시를 쓴 사람하고 그 신의 마음을 물론 그 마음에서 그 시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두 개 동일한가?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그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건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런 상황들은 그 전체의 그 집합적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복합적 상황인가, 얼마나 몇 개 구성요소가 몇 개인가를 딱 보면 대충 끝나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어느 도끼리 어떤 그 지역을 두고 갈등이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도 경계를 갖고 막 갈등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무조건 마이너스 되겠죠. 보는 레벨에 따라서 밑에서는 옳고 그름이 위에 올라가면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흔하잖아요. 집합관계를 조금 옮겨보면 다 우리나라 땅인데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회적 갈등 구조나 개인적 어떤 삶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길 때는 먼저 판단을 보류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 두 상황의 구성 요소의 이 집합 관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면 갈등 구조가 없어져 버려요. 그 밑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많이 생겨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중에 어떤 말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순서에 관한 문제야. 우리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무슨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책을 쓰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책을 읽었는데 평가를 하면 뭐 보통 사람한테 저자한테 평가를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출판사에 있으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대부분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딱 보면, 뭐 어떤 문제도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평가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해요. 안 좋은 점하고 좋은 점이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때 대화를 할 때는,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좋은 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많이 측정을 해보면요. 이게 한 7대3 정도로 사람 의식 구조가 안 좋은 점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안 좋은 점은 한 3가지고 좋은 점이 70%였는데 안 좋은 점 30%를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브레인은 어떻게 작동해버리냐 하면 뒷부분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안 들려요. 항상 이 문제가 생겨요. 되게 중요해요. 동일해요. 이 조삼모사란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7대3 정도인데 대부분이라면 좋은 점이 어떤 경우도 7쯤이요. 나쁜 점이 30%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나쁜 점은 대부분 보면 한 5%,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5%, 10%밖에 안 되는 나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 작용입니다. 요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우리는 피식자예요. 우리는 도망 다니는 종이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 하나하고 칭찬 5개 하고 비난 하나가 동급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칭찬을 5번 해야 싫은 말 한마디 하는 걸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효과가 비난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상황을 끝나고 나서 보면 저 사람이 그 안 좋은 점이 실제로는 10개 중에 대략 1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3개, 4개 넘어가면 사회적으로 다 알아요. 그냥 사회생활을 못하면 찍혀버리는데 그러면 70%가 평균에서 70, 80%가 좋은 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평균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거 거꾸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점부터 먼저 이야기해버려요. 저도 항상 그러니까 화부터 먼저 내버려요. 다 그렇잖아. 게임하는 사람 그렇잖아.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화부터 먼저 내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저 사람 그게 아닌데 엄청 좋은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화를 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한 발 물러서 갖고 우리 브레인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부정적인 거에 민감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딱 나올 때는 자, 요 말을 안 하면 가려워서 안 돼요. 맞죠? 혀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대화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아무리 적은 거라도 저 사람이 좋은 점 먼저 찾아야 돼요. 시간이 들더라도. 아시겠어요? 그거부터 일단 먼저 멘트를 해야 돼요. 자, 멘트를, 그런 걸 한 서너 번 멘트를 하면, 상대도 다 알아요. 나도 좀 뭐 피드백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받는다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다 듣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역효과가 나버려요. 그 왜 역효과가 나느냐 하면, 먼저 상대가 저 사람의 단점부터 탁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어서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예, 요게.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편안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어. 얼굴 안 찡기고. 근데 순서를 우리가 놓쳐버려갖고 벌써 화를 내버리고 나면 저쪽에서는 정서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백약이무효의 상황을 만들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그러자고 뭐 이야기한 게 아닌데 뒤에 남는 후회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뭐 다시 보면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좋은 것부터 빨리 얘기하자. 무조건 좋은 것부터 얘기해. 이건 철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표현을 바꿔보라.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면 어떤 데 보면 되게 지루할 때가 많죠. 지루할 때는 항상 뒤에 붙는 거야. 저 사람 또 저 이야기해.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용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포장만 봐도 아는 거야. 저 사람이 보자기 샀는 내용은 보자기 안에 있으니까 먼저 보이는 거는 저 사람의 보자기부터 먼저 보이는 거야. 선물 상자를 열어볼 시간이 없어요. 보자기부터 먼저 보이니까. 그 보자기가 바로 뭐냐면 표현의 방식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만나는 사람들한테 뻔하다 소리 안 들으려면 내용을 바꿀 필요 없어요. 동일한 내용을 포장을 달리 하라는 거야. 표현을 달리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빨리 했으면 어느 때는 천천히 시침이 뚝 떼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때 하고 그리고 최고의 정보를 전달하는 타이밍은 뭐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벌써 40년도 더 됐어요. 제가 어느 연수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아나운서가 와갖고 그 한 100명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그 KBS인가 그쪽 아나운서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나운서가 말의 달인이잖아요. 말을 갖고 평생 직업으로 한 사람인데
왜 청중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의 중요한 의미가 언제 전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말은 중요한 걸 강조할 때 전달이 되죠.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말과 말 사이 침묵에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들은 그 말이 아직도 내리 남아있어요. 어려워요. 나도 그걸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잠시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달인이 누구였나 하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총기 난사 비슷한 뭐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그 죽은 사람들 추모하는 연설이었어요. 오바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슬픈 장면을 딱 이야기할 때 3초간 야외에서 강의를 했는데 청중이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강의였어요. 청중들 보고 강의를 하다가 그 슬픈 장면에서는 말을 딱 멈추고 오바마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3초를 그 미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전 미국 사람들이 다 3초간 침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의 칼럼에서도 극찬을 했어요. 역시 오바마다. 그 어마어마한 슬픔을 말로 표현한 게 아니고 허공을 받아보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 전설의 아나운서가 했던 이야기가 중요한 메시지는 말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말 사이 침묵에서 전달된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에 대한 최고의 강의였어요. 그럼 그걸 훈련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 말도 뭐죠? 타이밍이에요. 쉴 때, 스탑해야 될 때, 바라봐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속도 빨리 이야기해야 될 때, 그 타이밍을 아는 거, 그 타이밍을 훈련하는 거, 그게 최고의 대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요약하면, 경청, 호응, 공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속의 속성이지, 그 속의 구성 요소일 뿐이지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뭐냐 하면 그 전체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결정짓는 거는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순서. 순서란 말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이거는 법칙으로 만들어주면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시험 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지 받아보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찾아보라. 그걸 대화에 적용하면 돼요. 말이 쉽게 풀릴 수 있는 주제부터 시간이 들어 그 문제부터 찾아야 돼요. 좋은, 상대의 장점. 상대의 장점을 쫙쫙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해 주고 나면요. 내가 문이 다 열려요. 상대도 문이 열려요. 문이 다 열리고 나면 상대가 그때 진솔하게 한 중간쯤에서 그래. 자네 참 자네 여기 대단하던데. 근데 내가 오랫동안 자네 친구인데 진짜 그 점은 오겠는데 그것만 어때? 뭐 안 바꿔도 좋아. 뭐 그래. 그거 내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 하면 그게 나중에 묵직하게 와요. 그래. 저 친구가 진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내한테 전달했구나. 고마워.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진짜 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친구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말을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이거야말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우리가 살아와서 경험하는 내용은 비슷해요. 그 메시지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고백하면 제가 갖고 있는 스스로 제가 너무 강조하고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갖고 당연히 그 표현이 이렇게 너무 프로토타입으로 너무 뻔한 스타일의 표현이 많아져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전문직에 있거나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일수록 그런 표현의 고착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항상 자기 스스로 익숙했던 표현에서 좀 탈출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도덕성이란 건 뭘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출판에서 그런 흔히 말하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가 올바른가, 흔히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거의 100만 부나 이렇게 팔렸잖아요. 굉장히 그쪽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세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주로 안 만나고 무슨 디바이스를 만든다든지 뭘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사회 문화적 가치에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죠. 직업적으로. 그런 삶의 환경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고 이제 도덕성의 기원, 선악의 기원. 이건 이제 중국에서도 성선설, 성악설부터 해갖고 동생할 것 없이 이런 도구만은 오랫동안 인간들이 갖고 왔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인간들의 사고가 지난 한 3,000년 동안 특히 종교적 도구마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면서 어떤 룰이라든지 규율 같은 것들이 어떤 집단을 살면서 부각이 되니까요. 상당히 중요해졌죠. 좋은 점은 사회가 평화스러워지는 거고, 자, 그럴수록. 조금 좀 다른 측면은, 도덕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스러움이 조금 관련돼 있죠. 직접 상관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라기보다 이 상황을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진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동물이었잖아요. 명확하게. 저 오늘 어젠가 잠깐 무슨 기사를 보니까 홍시요. 그때도 떫은 시절이 있었도다. 이거 이제 일본 하얗고 비슷한 거 짧은 단가시인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홍시가 요즘 맛있잖아요. 근데 홍시 보고 하는 말이 그때도 시퍼렇게 있으면서 떫은 시절이 있었다. 도덕적 감정도 나이가 이제 60, 70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까칠까칠한 게 이제 이렇게 사회화되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돼가 홍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처음부터 어떤 감이 떫은 맛이 없고 홍시가 되는 그걸 원한다면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도덕적 감정 이런 것들은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상식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같으면 굳이 도덕적 감정을 신념처럼 강조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우리 사회가 도덕적 감정에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하다면 그거는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는. 그건 확실했죠. 우리 여러 가지 문화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민감해진 거죠. 그런데 가장 이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질서되고 흐름이 형성된다면 그쪽에 별다른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죠. PC주의가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PC주의라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논평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참 묘하잖아요. 언론에서 다들 완전 예측 아주 박빙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하고 그 동률로 이렇게 봤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의 이 정도로는 모든 사람이 작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사회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현실감하고 매스미디어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리얼 실제에서 일어나는 게 다른 그 단면을 본 거예요. 여기서 맞다 틀렸다 그걸 갖다 대면 그것도 넌센스로 봐야잖아. 일어나는 현상이니까네.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렸다 어떤 가치를 너무 결부를 시켰을 때 그냥 합리적 상식선에서 그래서 이 생물학을 해보면 특히 세포의 여러 가지 노화 이런 걸 공부 좀 해보면 아주 리얼하게 와닿아요. 그 노화의 9가지 홀마크라 해갖고 최근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합의가 된 9가지 노화의 증후군이 있어요. 그 중에 한 4번째가 5번째 이런 게 있어요. The loss of 프로테오스타시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프로테오라는 게 단백질이란 말하고 스타시스라는 건 항상성인데 다시 말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레이트하고 분해되는 레이트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커피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내 단백질 불량품이 30% 이상이라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내 불량품을 빨리 제거하는 프로테아즘이라는 단백질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쪽 분야에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인데 이걸 사회학이나 이런 데 적용해보면 어떤 경우도 그게 99% 맞다 이래도 오버해가 강조해버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 컨트라스트를 그 차이를 우리 브레인은 굉장히 빨리 캐치해요. 그 차이에 민감하거든. 그러면 브레인을 적게 쓰고 이 상을 파악하려면 차이가 명확해지면 그걸 대비라 그래요. 그래서 색깔의 대비가 있고 색깔의 대비는 여자들이 이제 옷을 너무 대비되는 색깔 빨간 옷을 입고 밑에는 파란 옷을 입으면 그걸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하면 산뜻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 옷의 색깔을 소화를 못하면 뭐라 그러냐면 촌스럽다고 하죠.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미학에 있어서. 그리고 색깔의 컨트라스트는 그렇게 확 드러나요. 심지어 거미도 그걸 곤충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생명 시스템에서는 생물 시스템은 아주 일반적이고 다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좀 더 미묘한 컨트라스트는 의미의 컨트라스트예요. 의미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다르고 아다르다 하잖아요. 어다르고 아다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말의 의미의 그 미묘한 차이도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면으로 대놓고 욕하면 크게 안 남는데 살짝 비꼬았을 때 더 오래 후유증이 남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그만큼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올바름에 대한 거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너무 민감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뭐 조선시대까지 갈 거 없죠. 조선시대 여러 가지 당쟁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 이게 성리학의 도구말을 과도하게 적용해보다 보니까 맞다 틀렸다 의미의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500년을 통과한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그 500년의 선비들이 논쟁을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칼럼을 봤는데 이렇게 분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성리학이 굉장히 팽배할 때는 역사적 이런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역사책들이 탄탄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걸 어떤 학자가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조선시대는 그 성리학의 도구마, 성리학의 옳고 그름, 그건 완전 옳고 그름이잖아요. 당파 이런 옳고 그름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구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거.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대의 명분에 관한 거. 이런 걸 너무 집착해버리고 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질이라든지 인문,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어나는, 사실 역사가 소소한 것도 아닌데 역사조차도 이 절대적인 이런 대의 명분에서는 순서가 밀린다는 거예요. 결론. 그럴 경우 이제 실용을 놓쳤다 그러죠. 자, 그 정도로 색깔의 컨트라스트는 금방 감 잡는데 그보다 더 미묘한 거는 의미의 컨트라스트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선악이라든지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돼요. 상황이 이제 터프할 때 우리가 압제에 시달린다든지 굉장히 그 위기 때는 불같은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선악의 이런 명확한 컨트라스트가 강한 신념을 동반한 행동을 만들어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제 시대라는 건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과잉 적응 문제가 항상 많아요. 과잉 적응 문제. 그래, 그 정도 합시다. 너무 또 들어가. 적응 문제라고. 그 과잉 적응 문제가 어떤? 자, 과잉 적응 문제라는 거는, 한쪽에 그 어떤 의견이나 느낌이 아주 적합했어요. 그때 그것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여러 가지 그 유행하고 그 문화적 사조하고 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벤핏을 본 거예요. 근데 이득 맥시멈 점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그걸 고수하는 경우. 그걸 시대 착오적이라 그러죠. 예, 박문호입니다. 공익사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세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과학문화운동 하기 전에 독서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 백북사란 독서단체의 공동운영위원장을 3년 정도 하고, 대전에서 만든 독서클럽이고, 아직도 그 독서 모임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모임이었어요. 백북사라는 독서운동이 대전에서 시작했는데, 한남대 교수 두 분이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어갖고, 제가 만들어진 지 한 1년 후에 가입을 하고, 그때 연구원으로 있었고, 박사학위 끝나고 돌아왔고, 그 독서운동에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공동운영자 해주면서 제가 열심히 또 해갖고, 서울에도 만들었어요. 부산에도 만들고, 인천에도 백북서를 만들었습니다. 발로 뛰어갖고. 그래서 독서운동 하면서 그 시인들도 많은 초청하고 해서 그 모임이 거의 한 3,000명 규모로 늘어났어요. 그때, 최재성 교수님도 초청하고 많은 사람을 제가 대전을 초청했어요. 마이 올 때는 우리 회원들이 300명이 모여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독립해서 이제 과학문화운동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이 문화운동의 출발은 독서운동입니다. 지금도 독서운동 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1년에 책 한 권도 읽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항상 의견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아이슬란드를 EBS 방송을 가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이슬란드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요. 경사죠. 참 대단한 일이고. 근데 아이슬란드는 노벨 문학상이 아마 거의 한 100년 전에 나왔어요, 벌써. 100년 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노벨 문학. 인구가 얼마 전 3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면적만 한데, 쪼매는 나라요. 근데 남한 면적도 안 되는 곳에서 30만 명 되는 인구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책을 쓰면 그 나라의 사람의 10%가 저자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런 거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서점에 가서도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출판 업계는 책을 많이 안 사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판사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진짜 이게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 21세기 북서, 책 많이 내죠. 출판사 규모 큽니다. 직원이 13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좀 몇 번째 가는 출판사죠. 그래서 이쪽에는 또 과학책 전담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브레인. 제가 관심 있는 브레인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 내가 어떻게 평가하죠? 5년에 한 번 나올 거면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 갖고 또 유튜브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인간 진화에 대해서, 그 다음
많이 다루지 않아요. 요 분야는 선악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 예일대 교수가 아주 상세하게 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도 조금 홍보해주고 싶으면 저는 좋은 출판사는 뭐 모든 출판사가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그 독자들이 박수를 보내야 돼요. 우리나라 번역 참 해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독서 운동가로서 많은 사람이 좋은 책 읽는 이 운동. 그래서 이 21일 북서 선악의 기원 뭐 이 책을 뭐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해줘도 괜찮아요. 좋아요. 책을 안 읽어서 한 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항상 우리 영어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가유불급이란 말 써요. 너무 가하면 안 좋다는데 요게 딱 피해가는 수백 가지 경우 중에 99%는 가하면 안 좋아요. 근데 과해도 괜찮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허용된 게 인류 역사에서 딱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딴지 안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야기할 때는 저도 기분도 좋고 편해요. 자, 우리도 한 번 더 이 책 봅시다. 좋습니다.